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기본 이론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행정은 누가 하는 거냐? 행정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말미에 행정은 정부가 독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국가, 정부의 개념이 근대 시대와 현대 시대에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정부 이외에 민간도 참여하고 또 뭐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개입이 돼서 요즘에는 협력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정부 이외의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개체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행정의 주체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와 국가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다른가, 요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우선 국가의 개념을 보시면요, 근대 국가는 입법 국가였어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돼. 정부는 별로 할 게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시장 개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간섭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왜냐?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을 통해 해결이 된다고 봤거든. 우리가 이제 이 같은 내용들을 시장 만능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경제 문제가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 시장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라는 거죠. 누가 직접적으로 뭐 어떤 제약이라든지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이 자동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시장의 움직임들을 알아서 맞춰나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따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그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죠. 그때 이제 강조가 되는 게 비틀즈의 노래 제목하고 똑같죠. Let it be. 불어로는 laissez-faire라고 얘기합니다. laissez-faire. 냅둬라. 그냥 냅둬라 이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밖으로는 외적 침입을 방지하고, 다음에 안으로는 개인이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이 정도로만 해라. 그래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최선이라고 봤어. 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경제 개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죠.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교양과 재산을 갖춘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과거에 나와 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민이 뭘 해야 된다고? 교양과 재산을 갖춰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 그 자본가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본가들을 보면은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교양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교양 없는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래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 자체도,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이 재산이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재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교양이 있어야 돼. 암과 배움, 상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돈만 있는 사람들은 짐승에 지날 바가 되지 않는다. 그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양과 재산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근대 국가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극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소극 국가라고 불렸어요. 밤에 경찰만, 경비 활동만 잘 해가지고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만 해라. 이게 이제 근대 국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근대 국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야경 국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경제 불황이 닥치죠. 예전에는 모든 경제 문제가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믿었었는데 이제 경제 불황이 닥치게 되면서 재고가 쌓여. 재고가 쌓이면은 이제 생산량을 줄이겠죠? 생산량을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인력 감축도 하게 되는 거지. 인력 감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가 감소가 되면은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겨? 재고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면서 감축된 인력들은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됩니까? 일단 직업을 잃죠? 직업을 잃게 되면은 가난해지게 되는 거고, 가난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범죄도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행정의 역할이 확대가 되는, 정부의 역할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이제 19세기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그러니까 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려고 하면 적정한 양의 수요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책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 문제에 나서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을 해야 된다. 아까 근대에서 봤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 중에 행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 다시 말해서 어떤 국가요? 행정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행정국가가 등장함으로써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을 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냐,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최대의 정부 개입을 최선으로 간주하는 복지국가의 개념, 더 나아가서는 발전국가의 개념이 현대의 국가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근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가를 보는 관점이 서로 좀 상대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대 국가는 어떠한 특징들을 보여줍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좀 풍성하게 되죠. 양적으로는 기능도 강화가 되고 기구도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게 돼. 줄어드는 게 없어. 재정 규모도 늘게 되지. 공공기관, 제3섹터도 증가하게 되고, 또 결정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선들을 옆에서 보좌해주는 참모기관도 늘어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지방행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각각의 지방이 스스로 자치를 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의존이 더 강화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넘어가게 되는 국고 보조금도 늘어나게 된다. 양적으로 쓰는 돈도 많아지고 조직의 규모도 커지고 여러 가지로 전부 다 커지게 되는 거지. 줄어드는 게 없어, 양적으로는. 근데 이제 질적으로는 복잡화와 다양화, 전문화,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 있죠. 전문화와 기술화를 통해 가지고 사회문화의 복잡 다양성이 심화된 상황들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행정의 전문화나 분업의 고도화로 인해서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었는데 각자의 입장들을 다 들어보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조정을 하는 행정의 기능이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앞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또 조사나 통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도 강조해 나가고 또 결정이나 기획 기능을 중시하는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들을 강조함은 물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아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컴퓨터나 관리 과학들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을 하는데 효율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의 행정국가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부도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 한번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정부 실패 이후에 행정 환경이 능동적으로 변화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등장한 탈행정국가를 우리가 신행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신행정국가는 정부가 그 막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라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을 가운데에서 좀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들을 강조합니다. 이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의 능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규모로 봤을 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 우리가 이제 이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할 때 이 큰 정부, 작은 정부, 뭐가 크고 뭐가 작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거는 영향력이에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작은. 물론 규모가 작으면 영향력도 작겠지만 뭐 독재를 한다 그러면은 뭐 그게 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뭐 독재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영향력이 작지만 조정이나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행정국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작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신행정국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냥 뭐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축관리로 인해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가 되고 정책 결정 기능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관료제라든지 정부 중심의 틀을 벗어나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 좀 다각화된 그러한 집행의 방식들을 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현대 사회가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된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이제 이론론적으로 생각했었던 케인즈의 경제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중심의 그러한 경제학을 이제 벗어나서 수요 중심의 경제학에서 벗어나서 공급 중심의 경제학인 신고전파 경제학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점, 또 행정의 탈정치화나 행정의 재정치화 현상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이 행정을 해나가는 국가의 역할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이랬대라는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 자체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차원으로 바뀌고, 자, 작지만 강한 정부, 작지만 강한 국가를 강조하죠. 그래서 규모는 줄이고 영향력은 줄이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정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민간 부문과의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보다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 신행정국가가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정 운영의 방식은 과거에는 의회 중심의 정부의 독단적인 그러한 단독 행동에서 벗어나서 분화 정체로 거버넌스로 바뀌게 된다. 거버넌스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여러 주체들이 등장하죠.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가 행정의 주체로 같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점. 다음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공동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능을 정부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지방정부나 민간 부문의 일정 부분을 이전하는 거야. 정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뭐만 하는 거야? 여러 주체들의 갈등 조절, 통합, 중재 이런 것들만 담당하는 이른바 핵심 행정부를 지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신뢰 기반의 협력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시장 중심의 논리를 벗어나서 제도적인 분화를 통해서 각각의 조직들의 연결망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 신행정국가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행정국가 그러면은 행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건 맞아요. 행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건 맞는데 행정부가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이 같은 움직임이 아니라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하나로 뭉쳐나가는 이 같은 형태를 보여주는 게 과거의 행정국가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관점을 보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정부 역할은 자, 정부의 지원이 강하냐 약하냐 아니면 정부의 규제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뭐 가부장주의형, 중상주의형, 입법주의형, 자유방임형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이 된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된 부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야 이거 너 열심히 해봐. 백그라운드에서 뭐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물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주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규제는 그거 하려고 하면 이거 지켜야 돼.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단서가 붙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원도 세지만 그 지원을 얻기 위한 규제도 굉장히 센 거죠. 지원도 해주지만 뭐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거 너무 많아. 그거 안 따라주면 지원도 안 해주는 거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가부장주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규제는 별로 안 하면서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거는 이제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두는 거죠. 그런 지원적인 역할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게 중상주의형이고 반대로 지원은 약한데 규제가 굉장히 강한 거는 입법주의형입니다. 하라는 것만 되게 많아. 그런데 그걸 따랐다고 해가지고 뭔가 좋아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입법주의형이고 지원도 약하고 규제도 약한 상황에서는 이거는 그냥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이런 입장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자유방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지원의 정도와 규제의 정도, 이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살펴볼 이 이념에 따른 정부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국가에 있어서 보수주의 정부관과 진보주의 정부관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이 정부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 입장이 따로 있고 진보는 진보 입장이 따로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정치적인 어떤 그 호불호가 있죠. 나는 보수주의를 지향해. 나는 진보주의를 지향해. 그런 입장에서 상대방의 내용들은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자기들의 입장만 강조한단 말이지. 그런데 공직자들은 이 정부관이 그 정부에 대한 이념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살펴보게 될 이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에 따른 정부관을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나는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떤 이념을 선호해. 자기가 선호하는 이념은 잠시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뉴스나 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막 보수는 진보를 빨갱이라고 욕하고 진보는 보수를 막 수구, 꼴통이라고 욕하고 그러죠? 서로가 적이야. 막 적대시한단 말이지. 막 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처럼 움직이면 절대로 안 돼. 막 국민이 행복할 수 없어.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진보처럼 움직이면은 막 나라가 망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수가 맞냐, 진보가 맞냐? 정답은 없어.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가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는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지속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나가는 사회가 굉장히 건강한 사회예요. 조용히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잠잠하게 일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은 이제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 거지. 시끌벅적해야 돼. 논란도 막 있고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이념이 보수 이념이냐 아니면 진보 이념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뭐 진보가 잘못해서 보수에게 표를 주고 보수가 엉망이어서 진보에게 표를 주고 호불호가 아니라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시비 판단의 잣대로 선거 결과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내용들은 보수와 진보가 각각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지금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정치적인 어떤 선호 이거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둘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 자, 그럼 일단 보수부터 봅니다. 보수주의 정보가는 합리적 경제인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욕구에 있어서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줘.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이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왜 너 쟤한테는 더 줘? 안 돼.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똑같이 기회를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대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를 더 늘릴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만큼 자기가 있는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굴려가지고 재산을 늘리고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100억을 충분히 굴려가지고 재산을 늘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옳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막 있는 사람한테 막 뭐 하지 마라, 뭐 더 내라 막 이래가지고 자꾸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러는 거 또
막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 이만큼 여기까지만 이익 얻어. 너 더 이상 이익 얻지 마. 막 이렇게 하지 마라. 뭐 해라. 간섭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야. 정부로부터의 자유. 정부만 아니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막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못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간섭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 소극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는 아까도 얘기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얘기했죠.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교환적인 정의를 강조합니다. 1억 투자하면 1억만큼의 투자한 1억에 대한 배당, 100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투자한 만큼의 배당. 이것이 올바른 거라는 거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1억만 가질 수 있게 됐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100억이나 가질 수 있게 됐는가? 이 문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팔자가 정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수주의 정부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 정부관은 과거 근대주의의 국가관을 그대로 신봉합니다. 시장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어. 시장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를 기본적으로 안 믿어. 그냥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자. 자꾸 막 시장 체제 막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수주의에서는 많이 보잖아요. 자,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반대하고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도 반대해. 그러니까 지금 기회의 평등,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공깃밥을 한 개씩 주는 거야. 공깃밥 한 그릇씩을 주는 거죠. 딱 보면 바람직해 보이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 학생들 보니까 되게 조그마한 학생들 많더라고요. 키 1m 55? 이 정도 되는 야리야리하는 이렇게 팔뚝 이렇게 똑 분지르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여학생들도 있더라고. 그런 여학생들 밥 먹는 걸 보면 공깃밥 한 공기가 버거워. 공깃밥 한 공기를 다 못 먹어. 근데 나는 생긴 걸 봐. 자, 공깃밥 하나 톡 털어놓고 남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공깃밥을 한 개씩만 주면 쬐끄만한 친구는 남아서 불만, 나는 모자라서 불만,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들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게 보수주의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르는 정부에 대한 불신, 이것을 이제 내용으로 하는 게 보수주의 정부관인데, 진보주의는요. 자, 보수주의하고는 반대지. 그렇다고 해서 진보주의가 시장의 기능을 불신하는 건 아니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인정을 해. 그런데 시장도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하지가 않다는 거야. 퍼펙트하지가 않다. 결함이 발생할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인간은 모두가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도 할 수 있고, 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인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모든 소비자들을 다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그 부분들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약간의 핸디캡이 있는 그러한 소비자들도 이 서비스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진보주의가 강조하는 자유는 정부에 의한 자유예요. 원래는 서비스에 닿지 못했는데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못하던 걸 하게 됐어.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극적 자유는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는 자유였잖아. 적극적 자유는 하고 싶은데 닿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과의 평등, 다시 말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동등한 편익을 지향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지. 얘는 밥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근데 나는 밥을 2공기는 먹어야지 배가 불러. 그러면 얘는 공깃밥 반 공기만 주고 나는 공깃밥 2개를 주는 거야. 보수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의가 아니지. 똑같이 주지를 않는 거니까. 그러나 관점 자체가 이들은 동등한 편익을 지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편익의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배분적인 정의를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등한 편익의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익의 수준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경제생활하는,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소외 집단들도 그 시장에서 제공이 되는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도록 소외 집단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주는 이 같은 입장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반대라고만 생각하시고 보수와 진보는 반대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보는 시장을 불신한다. 정부의 움직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보주의 역시 시장의 잠재력, 시장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고 불완전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류의 시정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진보주의가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념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부 간의 내용들은 정부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두 이념의 정부 간의 비교는 반드시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러면 국가 이외에 행정의 주체로 기능하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 요걸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시민사회와 비정부 기구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시민사회를 보겠습니다. 자,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정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시장도 제 기능을 못했어.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건 정부 실패고,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시장 실패죠. 그래서 시민사회는 이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행정 환경이 조금 변화되면서 행정 수요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좀 섬세해졌죠. 세심해졌지.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보다 조금 더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하자, 그 경제성장의 목적에만 매몰이 돼가지고 개인의 어떤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시키자, 뭐 이런 맥락으로 그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러한 정부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부작용, 개인의 어떤 권익 침해라든지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줄이고, 또 정부와 시장에 대한 감시나 견제를 실시해서 제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은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들도 해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너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이제 시민사회에서 많이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우리가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의회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그 의회가 모든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전부 다 대변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또 정책 관련된 공감대나 지지를 형성하고 확보해 나감으로써 정책 집행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특정 개인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발현할 수 있게 장치를 만들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시장과 정부를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한계점이 되겠고, 다음에 많은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의사 결정을 할 때의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조정하고 뭐 하나로 모으는데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형제하고 의견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든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그 의견들을 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결정 시간이나 비용, 들어가는 노력,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다음에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이 미약하다. 자, 시민사회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죠. 그럼 그 시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시민이라고 볼 수 있어? 시민들 중에는 막 자기 목소리를 막 이렇게 내는 시민도 있지만 그냥 존재 자체로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조용한 시민들도 있다고요. 이만 있는 게 아니야. 아이도 있다고. 아이는 조용히 있을 거 아니야. 이는 막 떠들 거고. 그러면 시민을 대표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민이 결국에는 특수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이보다는 이가 훨씬 많으면 아이를 위한 사회보다는 이를 위한 사회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문제죠. 또 이 시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의견들을 내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 정책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죠. 이 시민사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강요를 한다든지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러기가 쉽지 않아. 아까 얘기했던 아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야, 시민의 이름으로 이걸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 우리 같이 책임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시민사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비정부 기구입니다. 이 비정부 기구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야. 그러니까 Non-Governmental, 정부 기구는 아닌 조직이죠. 정부 기구가 아닌 조직이라는 걸 왜 강조해? 정부 조직이 아닌데 정부 조직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비정부 기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처 중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매연이라든지 폐수 방류라든지 이런 것들 단속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환경부 사람들이 그것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뭐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단속들을 해나가는 거지. 야, 얘네들이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래서 우리의 환경권을 침해했어? 징계해? 뭐 벌 줘?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정부 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부 기구는 회원 가입에 제한도 없고 어떤 정파에 휩쓸리는 그러한 구조들도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자발적인 민간 조직이다. 그래서 이 비정부 기구의 이론적인 배경들을 보시면 이제 공공재 이론, 계약 실패 이론, 소비자 통제 이론, 다원화 이론, 기업가 이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원활하게 시장이 자유롭게 어떤 그 자원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내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건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론적인 배경들은 전부 다 시장 실패를 강조하는 그러한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정부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를 만족시킨다든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한다든지 정부나 공공기관을 감시한다든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NGO, 비정부 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정부 기구의 특성은 정부와는 좀 동떨어진, 정부 조직은 아니야. 비정부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도 아니죠. 비영리성. 자발성,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그 같은 활동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율성. 그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룰을 가지고서 움직인다라는 점이고. 다음, 이익의 재배분성. 이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이익은 다시 그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가 되는 그러한 성향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걸 특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이 그러면 이제 국가와 정부 하나만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도 있고 NGO도 있고 여러 주체들이 이제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각각 지금 이들 주체가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분리가 되어서 활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근데 이들끼리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연계가 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견고성,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자본은 경제적인 자본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는 내용이야. 야, 정말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해. 아, 네가 정말 우리 집의 기둥이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거는 얘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지. 그냥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 한켠이 굉장히 풍족해지는 느낌들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 보면은 나한테 조금 좋은 사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내가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들 간에, 이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신뢰나 협력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이나 특성들. 그러니까 뭐 눈빛만 딱 봐도 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착착착 움직이는 이 같은 상황들이 이제 사회자본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본의 유형은 교량형 사회자본과 결속형 사회자본으로 구성이 됩니다. 교량형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건 집단의 전체 구성원에게 개방이 돼서 연계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교량형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결속형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건
조직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특정한 사람들 간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속형 사회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결속형 사회 자본은. 교량형 사회 자본은 구성원, 전체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교량형 사회 자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청렴성이라든지 사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강조가 되지만, 결속형 사회 자본은 전체 구성원들 간에서 우리끼리만 달콩달콩 이러기 때문에 다소 조금 그 부정적인 관계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자본의 속성, 특징들을 보시면 자발적이고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또 호혜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구성원이 협력하고 봉사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어떤 룰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발 빼고 이러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다음, 나만 잘 살면 그만, 나만 손해 안 보면 그만, 이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 중심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요. 또 정치 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어떠한 하나의 윤리적인 기반으로서도 이 사회자본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나 국력에 미치는 영향력, 얼마만큼 이들 간의 신뢰가 굳건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사회자본의 특징이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자, 우선 1번. 이거는 사회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본이에요. 경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그러니까 걔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지. 나는 18평짜리 다세대 주택 사는데 쟤는 62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그렇다고 해서 서로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건 아닌 거야. 자, 다음에 이익이 배타적으로 소유가 되지 않고 공유가 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뢰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모두의 것이라는 거지.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해. 교환의 동시성과 등가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도움을 받는 즉시 뭔가를 줘야 하는 이 같은 상황이 동시성이죠. 등가성이라고 하는 건 받은 만큼 줘야 한다라는 거지. 그냥 마치 우리가 편의점에서 커피 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무슨 음료수 사 먹는 거. 음료수 사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음료수 값을 지불하고 음료수를 가져오는 거지. 그 가격은 음료수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 사회 자본은. 내가 도움을 받아. 내가 언젠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게 될 때 도움을 주면 돼. 받은 만큼 주는 것도 아니야. 받은 것보다 덜 줄 수도 있고 받은 것 이상을 줄 수도 있어. 그게 사회 자본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는 선순환과 사용하지 않을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이 양면을 보인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그 휴대전화 주소록에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니까는 한 100명 내외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100명보다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한 130명, 150명, 많게는 그렇게도 있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렇게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 130명의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지 않잖아. 그죠? 자, 어떤 사람들은 매일 통화하는 사람이 있어. 매일 통화를 해서 매일 통화하고 매일 메시징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관계가 되게 끈끈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과 나와는 연락을 아주 안 하지는 않아. 안 하지는 않는데
그 관계가 막 이렇게 끈끈하거나 이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친은 아니야.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생존 신고 정도 하는 정도? 그 정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관계가 실선도 아니요. 점선이야. 요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삭제한다고 해도 내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런 사람들. 각각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이게. 자,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연락을 안 하면 그 관계의 강도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점선인 경우에도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돼가지고 자주 연락을 하다 보면 점선이던 게 실선으로 메워지고 실선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사람들이 생기죠. 사회자본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주 연락하게 되면 그 신뢰나 이런 것들도 커져. 근데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연락 서로 안 하다 보면 그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건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공공재의 속성을 지닌다. 이 공공재의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공재의 속성이 어떠한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 내용은 이제 다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회자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측정 자체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공식에 의해 가지고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요만한 도움에 이만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호의에 감동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집단수나 성질, 동질성, 상호작용의 빈도라든지 구성원들 간의 신뢰나 단결성, 집단활동과 협력의 정도라든지 정보와 의사전달 정도라든지 사회적인 응집력이나 포용력 같은 것들로 사회자본을 측정한다고는 하지만 그 측정이 되는 사회자본이 정말 이만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네트워크 내의 개인의 행동을 촉진시켜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로운 상황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요거를 생각하는 거죠. 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지겠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하는 거야. 다음에 거래 비용이 감소가 돼. 일일이 뭔가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 없어져. 알아서 전부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시키지 않았어도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믿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외성을 최소화하면서 능률성을 제고하는 특징들을 가져옵니다. 가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의 가치 이야기할 때 이 가외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가외성을 최소화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다음, 다양성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조직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고, 협력을 촉진하면서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 내에, 그 조직 내에 도덕적인 규범이라든지 윤리적인 규범을 제공하기도 해.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언행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 왜 그렇잖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자리에 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주는, 나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형 동생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대상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뭐 야자하고 놀았다고 해서 뭐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막 이제 애 아빠 되고 그랬는데 막 야자 그러는 거는 이건 되게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하면 그들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룰들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야. 아, 이제 저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 자체가 불투명해. 공식이 없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 생긴 게 어떤 모양인지 보이지도 않고 정신적이고 무형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 형성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또 거래 자체도 불분명해요.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의 신뢰를 갖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불신을 갖게 됐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다음에 측정이 곤란하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말해서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신뢰가 생겼는지, 얼마만큼의 신뢰를 잃었는지 그 양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사회 자본이 형성이 돼서 그들끼리 끈끈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들끼리는,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개체들끼리는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규범을 적용받으려고 한단 말이지.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지. 같이 뭐 이렇게 저녁 식사 시간에 모였어. 야, 저녁 되는데 야, 술 먹어. 야,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아, 야, 나 오늘 좀 자제할래. 그럼 그래,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니? 뭐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 너는 오늘 조금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네. 야, 그런 게 어딨어? 씨, 같이 죽는 거야. 막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다 같이 가가지고 중국집 갔어. 그럼 다 짜장면 먹으면 다 짜장면 먹어야 돼. 혼자 짬뽕 먹다가는 누구처럼 뺨 맞는단 말이지. 개별 행동이나 선택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집단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유발할 수 있어요. 과도한 폐쇄성이나 집단 결속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 자본 지들끼리만 친해. 다른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걸 막아. 우리끼리만 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유발이 되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 이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이 사회 자본이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자본의 중요성이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시민사회도 그렇고 NGO도 그렇고 정부 이외의 다른 개체들이 이제 행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들 간의 관계, 이들 간의 신뢰, 이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본 못지않게 지금 행정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자본의 규모, 사회적인 자본의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의 주체, 그러한 주체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국민들의 사회의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까? 행정의 객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주체들이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행정의 객체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